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바뀐 교육부 장관이 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계속 밝혀내고 있거든요. 확정 발표는 없습니다만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나왔지만 지금 교육부 장관 이 분이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때 당시 지금 상황이랑 그때 당시에 지금 특목 자사고가 다 활성화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입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마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대입기도의 개편 쪽에 대해서도 2024년도에 발표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큰 변화가 없을 것도 하나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저는 입시만 담당하고 있고요. 자료 맨 뒤에도 더가 있겠지만 연락처 보여드리는 이유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요. 늦어도 하나를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6년간 써먹을 수 있을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크게 지금 현행 입시 체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중학교 1학년, 지금 올해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친구들과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친구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오늘 지금 제가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의 대입, 즉 2029학년도 대입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중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거는 확정됐고요. 이거는 지금 내년에 교과서가 개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론이 발표된 형태에서 오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2026년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이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의 중학교 시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2022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얘인데요. 이 새로운 수능 체계가 마련된다 이건데 기존이라면 새로운 수능 체제를 준비를 하면서 2024년도에 상반기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청회는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에 교육부장관 이야기했던 게 지금 이 수능 체제가 그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이 수능 체제 그대로 가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이 갑입니다 지금. 거의 수학이 미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직 우리들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보신다면, 자, 오늘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능 체계와 바뀌는 수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다음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한 성적 평가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요즘 나오고 있는 고교 학점제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들은 성적 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특히나 지금 얘가 외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미 저번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는 살리고 외부 국제고 없애겠다라고 했다가 그만뒀죠. 그렇다가 또 바뀌신 분께서는 바뀌신 분 당시가 지금 이조 교육부 장관 자체가 이명박 정권 당시 때 이 고교 체제 다양화를 선도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올해 말에 지금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바뀌는 상황 보면서도 준비를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입시의 트렌드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지금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속도 조절의 여부를 떠나서 우선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지금 당시에 고교 학점제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도부터는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들이 지금처럼
숫자 등급 1등급, 2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A, B, C, D, E로 가겠다. 이게 지금 요지예요. 그러면 자, A, B, C, D, E로 가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중학교 때도 우리 마찬가지 90점 넘으면 A를 주는 거, 80점 넘으면 B를 주는 거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 과목 선택권의 확대. 자, 이 두 가지가 결국 지금 고교학점자와 같이 물리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얘네 두 개가 실시가 됐잖아요. 전국에 올 A 받은 애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통 올 A 정도를 전과목 올 A를 받는다 한 10% 내외를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면 지금 50만 명 정도가 수능을 치는데 그 중에 10%, 5만 명 정도가 다 올 A가 나옵니다. 그럼 다 그 올 A 받은 친구들은 좋은 대학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서울대학교 입학 정원은 3,300명이에요. 그럼 걔네들 뭘로 변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대학교에서 지금 그나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학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면접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 봤을 때는 다 비슷한 성적대 친구들끼리의 경쟁에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위기가 처음 나왔었을 때 되게 학원들도 많아졌었죠. 막 웅변학원 다시 막 부활했었고 스피치 학원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뭐 방송에서도 스피치 학원 나오고 막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요 스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스킬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인풋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스킬을 좀 접목을 시켰을 때 풀어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13살짜리 애들 붙잡고 스킬을 가르쳐봤자 시끄러운 애가 될 거예요. 좀 뭔가 많이 채워주시면 이게 영상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책이겠지만 영상도 좋고 이런저런 잡학다식한 형태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학원 같은 것들 보내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같이 책을 한번 읽어주신다거나 혹은 뭐 영상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좋은 영상들 많거든요. 유튜브 쪽도 유튜브 쪽인데 좀 다큐멘터리 쪽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너무 좀 가짜가 많아서 그러한 형태로 인풋이 조금 필요한 지금 현재 6학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자연계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2024년도 상반기 발표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했던 게 서술형으로 수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 평가도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얘네 중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 평가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현재 고등학생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얘네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지금 현재 자체도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수능에서 서술형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큰 반발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수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수능을 출제하는 곳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인데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미 서술형 그 평가에 대해서 특허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또 하나, 서술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역시 수능도 97점, 96점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하나의 자격고사처럼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런 절대평가로 가겠다가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절대평가고 여기도 절대평가고 결국 전국의 올 A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쪽에 대한 비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서술형 평가를 준비한다고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서술형 평가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뭘 하면 좋을까요? 역시나 뭐 논술학원이나 뭐 이런 거는요, 그 생각을 해요. 스킬적인 부분이잖아요, 결국. 쓰는 자체, 연습 자체도. 우선 얘네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혹시 우리 아들 글씨 잘 쓰시나요? 아들, 특히 아들들. 우리 아들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좀 글씨를 써줘야 되잖아요. 이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채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들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 글씨를 좀 모르는 케이스들도 발생해요, 나중에. 심해지면. 그리고 딸들은 좀 잘 쓸지 모르겠지만, 따님들한테는요, 그거를 조금 요구를 하고 싶어요. 글씨를 쓸 때 세 가지 색깔 안쪽으로 좀 쓰게. 이게 결국 저술형 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가지 색으로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시험 칠 때 여러 가지 편 못 쓰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가 그 학교에서 나눠주는 볼펜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색깔에 물들어 있다 보면 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씨 쓰는 연습부터 조금 차근차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독서도 필요하고 글 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두 개 한꺼번에 시키세요. 필사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 한 권 정해놓고요, 하루에 한 장씩을 쓰게끔 하세요. 매일. 깍두기 노트 아니어도 돼요. 줄 쳐진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게 하세요. 그리고 시간으로 정해놓지 말고 딱 2장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빨리 쓰고 싶어요. 막 급하게 막 쓰겠죠. 서술형 평가 연습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요, 이게 좋은 책을 베끼다 보면요, 자기 문장력도 비슷해집니다. 방향 자체죠. 그래서 필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장 정도씩, 아무나 책도 다 괜찮으니까 고전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한번 하루에 2장 정도씩 베껴보는 이런 것도 또 필요할 것 같아서 팁 드렸고요. 자,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 자연계열에 대한 선호도와, 제가 강세라고 해놨지만 거의 초강세죠. 올해도 이제 이번 성적표가 나오는데, 올해도 수능 만점자가 지금 2명 예상을 하더라고요. 둘 다 자연계열이고, 이미 그 두 학생 다 서울대 의대 지금 수시에서 진행 중인 학생들입니다. 또한 작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혀 의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냥 공대 준비하고 있었고 수시에서 공대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수능에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의대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라는 거죠. 이 의약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 아니 부모님 솔직히 왜 성적 때문에 더 의대 갈 거 아니에요? 성적 안 돼도 어떻게든 가고 싶은 게 의대 아닌가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또한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더 확대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우리 아이는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피를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역시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학과를 비롯한 각종 계약학과라고 해서, 이 계약학과가 뭐냐면요,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이미 기업체와 연결되는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인문계는 거의 없어요. 다 자연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 꿈과 희망, 아직 13살짜리가 무슨 꿈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선 방향성 자체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자연계열로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나중에 자기가 선택을 했었을 때 다른 요인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냥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가 중3 때가 돼서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나 의사 한번 해볼까? 근데 그때 당시에 딱 중3 때가 돼서 의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면 죄송한데 안 돼요. 제가 예비종 설명회를 좋아하는 게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예비고 때는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그때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놨다가 중3 때 가서 나 아니야, 난 그래도 뭐 이거 할래 라고 하셨을 때 수학이나 기타 다른 요인 때문에 발목 잡히진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나마 6살 때 엄마 말이 좀 먹힐 때 땡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올해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요. 제가 색깔 체크해 놓은 게 뭐냐면 인문계열이에요. 색깔을 체크해 놓은 게 인문계열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계열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 좋으면 다 뭐예요 지금? 다 의치, 의대, 치대, 그 다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문계열의 탑은요. 문과의 탑은 항상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경영이요. 그런데 이과는요. 서울대 이상의 대학교들 있잖아요. 네, 의학계열이요. 서울대랑 의대랑 합격했어요. 그냥 일반 의대랑 합격했어요. 다 의대 가요. 서울대 위에 의학계열 약 1,600명이 더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대학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과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같은 점수상에 있는 아이를 할지라도 자 문과인데 수능 만점자와 이과인데 수능 만점자 어떨 것 같으세요? 문과는 수능 만점 받으면 어디 가요? 서울대 경영학과. 이과는요? 우선 만점이면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연예인 빠지겠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연계열을 선택했었을 때 대학을 더 잘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점수상에서 위치했었을 때보다 자연계열 애들은 그 위에 이상에 더 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눈으로 참고하시라고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대구시 교육청 자료인데 문과 따로 이과 따로 해놨길래 한 장을 합쳐봤거든요. 그렇게 봤더니 문과 애들보다도 지금 문과 정말 성적 좋은 친구들보다도 와 엄청나게 있는 거고 지금 상위권, 최상위권이라고 움직이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점수 300점 만점으로 보는 게 국어, 수학, 탐구 50점씩 2개 가지고 300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270점, 즉 90, 90, 90점 애들까지는 상위권으로 우리가 최상위권으로 분류를 했었을 때 판이 어때요? 그냥 다 자연계열은 의약학계열이에요. 그리고 예비 중 설명할 때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여기 라인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왜 자연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살짜리들을 데리고 얘네 꿈가지만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얘네 꿈이 그리고 10살짜리들의 꿈과 희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얘네한테 직업을 지금 10살짜리들한테 우리는 그냥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겠고 아이가 나중에 선택을 하는 순간이 왔었을 때 정말 다른 요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현행 구조상 수학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내일 성적표, 내일 모레 성적표 나오면 조금 차이는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 상관없이 선호도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선호도를 가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얘 약하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자, 자연계열 최상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과 서울대 이상의 대학교에는 의약학계열, 의치 한약수에 얘네들은 벌써 6,600명인데요. 자, 얘네들과 더불어서 자,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있어요. 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카이스트 대전에 있죠? 디스트 광주에 있고요. 디디스트 여기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의 유니스트, 켄텍은 저희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이야기하고요.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포스텍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의 숫자만으로도 벌써 몇 명이에요? 얘네가 지금 서울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계열을 우선 권장을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냥 자연계열로 가라가 아니라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나중에 문과는 그냥 아무나 그냥 선택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지가 법조인이 되고 싶대요. 가라고 하세요. 그때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CEO가 되고 하라고 하세요. 그때는 이미 점수대로 봤었을 때는 어디예요? 아까는 보시잖아요. 여기를 갈 정도의 점수 때문에 지금 서울대 경영 그냥 우스워요.
제가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어떤 구조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내용 보시면서 자, 그런데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추운 날씨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설명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 자체가 이 지역 친구들은 굉장히 의학계열 많이 가는 거 아시죠? 이쪽 친구들은 여기 잘 안 가요. 우선 여기를 더 많이 선호를 해요.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느 학원을 보내시든 간에 아이가 의대를 가든 영재학교나 과학부를 가든 이쪽을 가든 커리는 거의 똑같아요. 중학교 2학년 겨울까지는 그냥 수학만 쭉 빼시면 돼요. 달라질 거 없어요. 왜요? 이때까지는 여기를 가든 수학이 최상위권이 돼야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중2 겨울 때는 이게 이제 진지하게 결정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공계 특성화대 이쪽 라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선 영재학교 과학고를 가시는 게 편해요. 보세요. 이게 선발 구조인데 학생도 교과전형, 즉 내신으로는 아예 안 뽑잖아요. 얘네들은. 내신으로 안 뽑겠다는 건 뭐냐면요, 일반고에도 오지 말란 뜻이에요. 그런데 난 여기를 꿈을 꾸면서 일반고를 가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교과 전형으로 지금 뽑는 인원이 없는데요. 대학에서 얘네들은 안 뽑는데요. 그 다음 얘네들은 전체 수능으로도 전체 인원 중에서 60명밖에 안 뽑아요. 전부 다 뭘로 뽑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서류 평가를 봐요. 지금 유니스트만 올해 지금 면접이 없어진 상태고 나머지는 다 면접도 봐요. 그럼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영재학교 과학과 애들 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까지는 크게 문제 안 되고 중2 겨울까지는 이쪽을 가든 수학으로 쭉 빼시다가 중2 겨울 때부터는 여기를 만약에 정말 진작에 고민을 한다? 그럼 과학이 조금 더 붙어줘야겠죠. 이해 가세요? 아니야. 그래도 난 의학계를 계속 갈 거야. 그럼 중3,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수학은 쭉 빼셔도 돼요. 진짜예요. 네. 중2 겨울 때 한 번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학부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추가로 중2 겨울 때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천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재학교는 6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과학부는 8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중2 겨울까지는 1차적인 고민은 끝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직 2년 동안 시간 있잖아요. 2년 동안 뭘 하면 좋아요? 그냥 수학만 시키세요. 다른 거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여기가 수학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목소리 지금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누가 들을까 봐 좀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수학이 안 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이 지역에서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영재학교는 작년부터 입시가 바뀌어서 이 중에서 한 곳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입시가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한 곳의 학교에 지원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대구과학고를 쓰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때는 거의 경쟁률 탑을 찍다가 갑자기 경쟁률 확 줄었어요. 이게 이제 한 곳만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올해 중3 애들은 머릿수가 좀 많은 해예요. 올해 중3 애들이 머릿수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률이 좀 늘기도 했었고 요즘 어떤 분위기냐면요. 한번 써보는 분위기예요. 네, 영재학교도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던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심지어 과학고도 그래요. 과학고도 사실 수학과학이 A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수학과학에 B가 있는 친구들도 올해 꽤 많이 썼어요. 막 써요 이제.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일과고도 되게 지나치기 좀 좋거든요. 만약에 이공계 특성화대가 생각하신다면 1차적으로 영재학교 도전 한번 해보시고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번 중점을 시켜보시고 떨어지더라도 1가구 준비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딱 해서 저번 주에 끝났거든요. 입시. 이 라인이면 과학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9등급제 형태에서도 상위권, 최상위권, 그러니까 1, 2, 3등급 라인 애들이 설카프로 빠져요. 1가구에서도. 1가구로 서울도 꽤 많이 가는데 서울대보다는 1가구에는 카이스트를 더 선호해요. 한 중위권 애들이 어딜 가죠? 이 지역의 이공계 특성한 대학으로 다 가요. 한 4, 5, 6 얘네들이. 7, 8 정도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친구들이 여기를 지원을 하고 합격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여기도 가기 지금 힘들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제가 우선 첫 번째 처음에 자연계열 말씀을 드렸었고 자연계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연계열은 크게 두 가지 부르는데 의학계열이냐 혹은 이공계 특성화 계열이냐 과학계열이냐 이렇게 분류가 됐었을 때 과학계열은 여기를 보내시는 게 편해요. 우선 고등학생 자녀가 집에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리고 대학도 알아서 잘 보내주잖아요. 아니 과학고에 눈을 피니까 여기를 못마땅해 하는 거지 일반고에서 여기 가면 완전 땜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욕심 가지지 않고 과학고 가서 중간 정도만 유지를 해라. 그래도 웬만한 대학 가잖아요. 일반고 가서 큰 마음 없이 일반고 가서 중간 정도만 유지하면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3년간 어떻게 준비에 따라서 이 위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의학계열은 또 하나의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이 지역인재 전형이 뭐냐면요. 대구 경북 지역의 의학계열에 있는 이 지역 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는요. 이 지역 출신 학생들의 40%를 선발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는 현재 지금 우리 아이들도 해당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은 확대가 돼요. 지역인재 조건이. 지금은 3년이에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까지는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이에요. 우리 아이들 때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으로 확대가 돼요. 엄청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지역에서 의대를 가는 애들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포철고, 김천고, 이런 자사고 애들과 수성고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는 포철고, 김천고가 지금 자사고가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걔네들은 지역인재를 못 쓰잖아요. 왜요?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철고, 김천고 애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경기권 애들이 왜 포철과 김천까지 내려올 것 같으세요? 의대 가려고요. 의대 가려고 내려오는 건데 걔네들이 내려와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역인재 6년이니까요. 이 지역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있어야지 이 지역인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포철고 김천고 애들은 자사고가 유지가 돼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의대 상황에서는. 그럼 뭐예요? 결국 수성고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준비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정도면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대구경북지역 경상북도 지역의 친구들은요, 이 지역에 지금 의대가 뭐 있죠? 경북대, 영남대, 경양대, 대가대, 의대 4개 있죠? 아니에요. 동국대 YG까지 5개 있어요. 동국대 YG캠,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YG캠이거든요. 버스 친구들 5개, 치대 경북대 치대 있죠? 약대 다 있어요 얘네들. 그 다음 한의대 2개 있죠? 대구 한의대하고 동국대 YG하고. 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 머리 거기에 정원은 40%예요 지금. 지금보다 확률 몇 배? 제가 꾸시는 것 같은데 저는 꿈과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많이 아직 모르세요.
그럼 지금 빨리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또 뭐예요? 교대 쪽, 교대 사범대를 지금 또 뭐예요? 전문대학원화 시키려고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작년에 확정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 더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번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확정 발표난 거는 총론의 형태까지는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맞춰서 교과형 도서가 내년에 개발될 예정이에요. 아직 목차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2025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 중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부터 바뀌는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뭐죠? 중학교 시절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지금 교육과정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뀌는 교과서들이에요. 목록만 우선 확인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과목들, 선택 과목들이 쫙 생기죠. 자,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들은 지금처럼 숫자 등급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씁니다. 등수에 따라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만요. 자,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이 선택 과목들이 전부 다 절대평가 A, B, C, D, E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선택 과목들 중에서도 어떤 과목은 숫자 등급이 나오고 어떤 과목은 A, B, C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때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선택 과목이 전부 다 A, B, C, D, E의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만약에 외부 국제고 자사고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과목들이 현재 외국 국제고에서 진행되는 수업들입니다. 일반고에서도 이제 들을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일반고와 외국 국제고의 수업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 국제고가 유지가 된다,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직업적인 선택을 인문계열 쪽으로 한다거나, 두 번째, 수학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외국 국제고도 나쁜 선택지는 아닙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세요? 굳이 이 지역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미 입학하기 전부터 수학적인 준비가 되게 탄탄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난 문과를 갈 건데 내가 수학이 좀 약한데 굳이 걔네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입시에서의 기본 중에 하나가 나보다 잘하는 애를 피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인문계를 생각한다 라고 가정했었을 때, 자, 외국 국제고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수학 준비가 잘 돼 있는 애들은 외국 국제고 잘 안 오거든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준비시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아마 자료집에 없을 거예요. 그냥 간단히 봐주세요.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가 바뀔 텐데 뭐하러 선행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교과서가 바뀌어도요, 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2009대 교과서들이고요, 2015대 지금 현재 교과서들이고요, 2022의 수학 교과서들이에요. 교과서 제목은 많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보시다시피 목차가 딱 나오면, 내년에 목차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2009대와 2015대 과목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처럼 과목명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목차를 놓고 봤었을 때 어때요? 순서와 위치만 바뀔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영어 같은 경우는 필수 어휘가 있어요. 고등학교 필수 어휘. 시험 문제, 수능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모의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그 필수 어휘에서 벗어나는 어휘가 나오면은 단어 뜻을 설명을 해줘야 될 정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뀐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순서와 위치만 조금 더 바뀔 뿐이고 용어만 현대식으로 달라질 뿐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부모님 세대 딱 배우셨던 방식, 네, 그렇게 많이 들어보이지 않으십니까? 부모님들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수학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기억은 아닐 텐데, 네. 집합과 명제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09때 집합과 명제는 수투로 가 있었어요. 다시 2015때가 되면서 공통수업으로 내려왔어요. 이번에 2021 이상 교육 때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집합과 명제가 설마 안 나올까요? 두 번째, 집합과 명제 배우셨을 때 특히 집합 쪽 그때 배우셨던 합집합, 교집합 일단 아직도 배워요 애들. 안 달라져요. 그 수금지와 모두 1000명 있다는 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몇만 없어졌어요. 수금지와 모두 1000개까지 나올걸요? 그러니까 용어만 조금 현대적으로 달라질 뿐이에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2009때, 2015때 사회 과목 중에 2009때요. 2009때 과목 중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택도 많이 안 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래서 2015때 개정하겠다라고 했어요. 와 했더니 2015때 정치와 법으로 바뀌었어요. 진짜로 목차만 이거 뒤집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학생들이 배울 내용은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쭉 준비를 빼서 어디까지 나가주면 좋으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두 가지죠? 첫 번째, 서명 어디까지 나가면 좋으냐? 두 번째, 시험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저는 그냥 순수 사교육 쪽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학원 입장은 모르겠을까? 우리 분이 네. 저는 항상 수투로 말씀드려요. 어디 가서든 수투까지는 지금 현행 교육과정상 수원은 수투까지는 여러 번 반복하시는 사람을 권장을 해요. 굳이 미적 기하 이런 거 저는 지금 당장은 네. 물론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네, 공식적으로는 저는 수원 수투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원 수투는 여러 번 반복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심화는 제가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컨설팅 할 때마다 아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수학을 어디까지 몇 번 봤대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수학을 왜 봐요? 3번 보든 4번 보든 수학을 선행 학원 보내시는 목적이 뭐였었어요? 문제 풀어서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그러면 자,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투자를 할 때 지금 학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수능 문제 풀어서 맞추는 게 목적 아니에요? 딱 공식적인 목적 자체는? 아니 투자를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학원 보냈으니까 수능 문제 풀어서 맞출 때까지는 이게 뭐가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 얼마나 해야 돼요? 문제 풀어서 맞출 때까지요. 내가 3번을 보든 4번을 보든 1번을 보든 한 번 봐서 틀면 정말 천재겠지만 한 번 봐서 다 이해 못하잖아요.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여러 번 반복시키는 이유는 결국 그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유형을 익히고 그거를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 그러니까 이런 스킬적인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시키는 거 아니세요? 저라면 제가 아이들한테 투자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학원을 보내지는 마세요. 학원을 보내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저는 항상 수능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학원은 항상 전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영어는 잘하면 좋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영어는요 지금 현행 입지상 내신 위주의 학원들이 좋아요. 영어가 시험 범위가 되게 많거든요. 학교 내신 시험 범위가. 근데 학원 가면 우선 뭐예요? 그걸 압축 정리해서 자기 학교 기출까지 이렇게 묶어서 정리 잘 해주세요. 그럼 시간적으로 전략이 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지는 상태를 그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압축을 해주시니까 난 그걸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수학도. 티켓 뭐 3티켓 듣고 막 하시는 거 보면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 아예.
뭐예요?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수능의 공통 과목이 수원수투거든요. 수원수투를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딱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수투가 잘 되면 미분도 쉬워요. 어차피 이 내용과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수원수투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과정 바뀌어서 교과서가 바뀌고 목차가 바뀌잖아요. 결국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주요는. 이 메인 그 틀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저 잠깐 들었는데 앞에서 원장님이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학생들 그 심화 쪽에 대한 이야기 잠깐 제치만 말씀을 드리면요. 6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문제집 중에서 쌤 같은 경우 C 혹은 블록라벨 이런 것들 이제 손 대기 시작하면서, 블록라벨은 애들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그냥 장식용이죠. 그리고 항상 블록라벨은 가만히 안 둬요. 들고 다녀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런 딱 보세요. 나중에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책을 딱 펼쳤을 때, 문제집을 펼쳤을 때 C가 안 풀리는 친구들 꽤 많아요. 안 풀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 손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써먹으세요. 풀이과정 100개라고 하세요. 깔끔하게. 풀이과정은 오답노트 같은 데다가 풀이과정 그냥 해설지 있는 거 다 100개라고 하세요. 그럼 첫 번째, 풀이과정 쓰는 연습도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건드려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점점 어려워서 안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더 안 하게 돼요. 이런 것들도 습관 들이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들으셨으니까 여기서 패스할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부분중에 달라진 평가의 패러다임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절대평가, 상대평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절대평가는요, 우리 아이를 점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넘으면 A를 주고 80점 넘으면 B를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절대평가예요. 지금 현재 절대평가는요, 중학교의 내신 성적 산출과 현재 고등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목과 예치능, 수능에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이런 과목들은, 수능 영어는요 100점 만점 중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딱 등급만 부여야 됩니다. 점수 몰라요. 그 다음 상대평가는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한 거예요. 100명 중에 4등까지 1등급, 5등부터 11등까지 2등급, 12등부터 23등까지 3등급 이렇게 등수에 따라서 딱 등급이 부여해요. 점수 따위는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절대평가, 상대평가 비교하시면 좋겠고요. 이 정도만 우선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정양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의 형태가 있습니다. 정양적인 것은요, 우리 아이를 숫자화시켜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정성평가는요, 이제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를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트렌드 자체는 절대평가와 정성평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고입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외국, 국제고, 과학부 이런 입시는요, 우리 아이 점수 안 나와요. 먼저 쓸 때 점수가 다 지워지고 A, B, C만 제공이 돼요. 학교 측에.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서류와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우리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봐주세요. 중학교에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부모님 때가 달라진 게 최근 들어서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사실, 이거 체크하시고요. 내년에 3월달에요. 학교 측에서 평가 계획서를 줄 거예요. 1학기 평가 계획서 혹은 1년 평가 계획서를 부모님한테 드리거나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할 거예요. 그 평가 계획서를 보시면 비율이 나와 있어요. 중간고사 몇 프로, 기말고사 몇 프로, 수행평가 몇 프로 이렇게 비율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8점 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학교가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으로 비율을 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화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기말고사 성적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80점 맞으면 그냥 30%니까 0.3 곱해버리세요. 그럼 24점 획득해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말고사 100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30%라고 가정하셨을 때 0.3 곱해버리세요. 그럼 54점 획득한 거죠. 필고사에서. 수행평가를 90점을 받아왔다? 40%래요. 그러면은 0.4 곱하면은 36점 획득한 거겠죠. 학기 말에 이 세 가지 점수를 다 더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원점수 90점이 나와요.
그럼 90점 나왔어요. 90점 나오면 원점수 90점. 과목 평균은 그 학년에 357명이 평균 점수가 될 것이고 90점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는 A. 이렇게. 나중에 고입에서는 점수가 지워지고 이것만 제공이 돼요. 고입에서 명지학교를 제외한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고입에서는 특목고 입시에서는 이 점수가 지워져요. 고입형에서는 점수가 지워지고 성취도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90점으로 A인지 100점으로 A인지 학교 측에서 몰라요. 이해 가세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에 가서 올 100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 A를 목표로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수행평가 조금 점수 깔릴 수도 있어요. 너무 울분을 토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관리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 할 거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점수 관리하는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못해요. 자, 그렇게 점수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이런 점수 학교 측에서 3월 달에 그런 것들은 잘 안 주더라. 우리한테 안 주더라. 근데 이 동네는 다 줘요. 그랬었을 때 이것도 생각하시고 학교 평가 결과를 확인하시거나 혹은 4월 달에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저 같은 사람들은 학교 내부인이 아니잖아요. 학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교 알림을 통해서 그 학교를 다 파악하거든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학교 알림이라고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창 쳐보시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서 그 안에 검색창에다가 이 근처 중학교 관심 있는 학교 쳐보세요. 그럼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면요. 이런 식이요. 이 근처 중학교에요. 자, 이 근처 중학교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래요. 자, 그런데 자, 중간고사는 보세요. 지금 객관식 50%, 서술형 50% 출제가 된대요. 서술형 50%라고요. 자, 그럼 서술형 준비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수행평가가 뭐가 나오는지도 다 이런 식으로 다 기재를 해놔요. 요즘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제형 수행평가가 뭐냐면 집에서 해오는 숙제 형태의 수행평가인데 이게 금지되어 있어요. 학교 수업 안에 이게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하면 부모님 모르실걸요? 수행평가 언제 하는지? 그럼 과연 우리 애가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왜요? 시킬 거니까. 근데 우리가 대략 언제쯤 진행될 건지 알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준비해보고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다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해주시겠지만 다른 과목들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한 번 써보고 하면은 훨씬 더 수행평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또 다른 과목. 이 학교도 참, 지면은 뭐 병신이겠죠? 죄송해요. 네. 중간은 지필고사 60%, 수행평가 40% 들어갔는데 중간 여기 서술, 기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수행평가 어떻게 산출하겠다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자료가요. 저도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평가 계획서를 확인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는구나. 연초에 이게 4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학기별로 올라오거든요. 아니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 말고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학부모님이라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1학년,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끼고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아이들은 나중에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이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중학교 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하겠습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연습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도 안 보내시더라도. 또 하나. 이 학교. 이 학교 되겠어요. 자, 보세요. 중간고사 때, 한 가지 좀 극단적인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중간고사 때 애가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학교 처음 딱 시험 치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에 서술형 70점이 결정돼 있어요. 중간고사 때. 객관식 30%, 서술형 70%예요. 그래서 서술형 준비 하나도 안 해서 완전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무슨 생각해요? 기말고사 때 서술형 준비 완전 열심히 해야지? 갔더니 기말고사 때 아예 서술형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걔는 한 학기에 완전 점수 날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하고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어떤 과목은 아예 중간고사 안 치르고 수행평가만으로 진행되는,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고 수행평가만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자, 뭐 대충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뭐 지중이든 N중이든 네, O중이든 J중이든 네, 이 근처 중학교들이에요. 그리고 1학년, 그 1학년 1학기, 올해 1학년 1학기의 비율이에요.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다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생각 90점 이상의 지금 비율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A를 맞는 친구들의 비율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높지는 않아요. 이 근처, 이 동네 애들이랑 합치라도. 이 동네 애들 정말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없잖아요. 다 열심히 하잖아요. 이 동네 애들 다.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때는 다 잘하는 줄 아실 거예요. 저 때 처음으로 상처를 받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안 쳐봤던 애들이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시험 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애들은 익숙하지 않으면 못해요.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가 되면 시험을 안 봐요, 또. 자, 이게 뭐냐면 1학년 1학기 때 이 성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위치고 어떤 상황인지가 이제 주요 과목 5번을 놓고 딱 봤었을 때 대략 잡히시겠죠. 그러면 여름방학부터 그 2학년 1학기 입학 다시 3월달 시작하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다 올 A 나오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N중이면 어디겠습니까? 여기 N. 저 이 근처 학교 보고 있는데. 아, 네, 그러겠네요. 네, 등인이겠네요. 국어 보세요. 5%예요, A가. 이거 시각학원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학학원 많이 다니면 뭐예요? 수학은 많이 시키네요, 이런 거가. 네. 그런데 지금 이 이하가 지금 보세요. 28%씩. 얘는 아예 극단적이죠, 굉장히. 그럼 얘네들이 이미 수학 버리고 지금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살아남는 거죠. AP 많은 애들이 이제. 그런데 점점 좀 P 많은 애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점점 수학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지금? 그럼 결국 얘네만 살아남는 거잖아, 이 동네에서. 준비 한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학교 알림 사이트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학년별로 다. 비율 다. 한번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요. 어디 학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B가 C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모르잖아요. 다 잘하는 줄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왜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뒷장 넘겨보시면 자, 왼쪽이 대구과학고고 오른쪽이 대구 일과고고 교육과정 분석표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앞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 좀 같이 봐주세요. 오른쪽, 왼쪽 거는 그냥 보지 마시고 오른쪽 거 봐주세요. 이게 지금 대구 일과고 거예요. 일과고 건데 자, 보시다시피 보시는 수학 5번째 줄에 수학 보실래요? 공통 수학인데요. 얘는 공통 수학을 1학년 1학기 때 숫자 6 써있죠. 그 6이 뭐냐면 일주일에 6시간 수업 들었다는 거예요. 주 5일인데 수업을 6번 한대요. 수학 싫어하면 못 가겠죠. 저는 이 학교 안 갈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오늘 수학을 했는데 또 수학을 한대요. 첫 번째, 수학을 좋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밑에 쭉 보시다 보면요. 그 쭉 내려보시다 보면 과학 파트 보시면 통합과학 쪽 6시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끔찍한 거. 물리학 1, 4시간, 화학 1, 4시간. 지금 그러면요. 어떤 시간표가 나와있는군요. 최악의 경우, 월요일 아침에 1교시 수학, 2교시 수학, 3교시 과학, 4교시 과학, 5교시 물리학, 6교시 화학. 수학과학 좋아하지 않으면 이 학교 못 다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끼리 오늘 되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조금만 더 할게요. 10분만. 자, 내년에 그 학교 보내시잖아요. 학교 상담하실 거죠. 학교 상담하실 때 중학교 학생부에서는 의대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거 진짜 팁이에요. 아마 자료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3년 동안 상담하실 때
의대나 약대 이런 의학계열의 이야기 아예 꺼내지 마세요. 중학교 때 아무리 의대 해봤자 대학교 의대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반대로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과학고 준비할 때, 영재학교 준비 혹시나 하게 될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의학계열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학생부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팁 드리는 거예요. 학교 가서 상담하실 때 그냥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수학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만 이야기해주세요. 좋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좋아했었다라고 과거형으로라도.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과학고를 한번 준비시켜보고 싶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 측에. 그럼 학생부를 작성하실 때 조금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이해 가세요? 중학교의 도움을 받을 때는 영재학교, 과학고, 외부 국제고 이런 특목고 입시를 할 때는 중학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계열 준비는 중학교 때 아무리 백날 열심히 해봤자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학생부의 의학계열 준비는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죠. 수학과가 재밌어 한다. 우리 아이 수학과가 굉장히 재밌어 했다. 초등학교 때. 두 번째, 그래서 과학고를 한번 준비시켜보고 싶다. 라고 1학년 상담할 때 그렇게 상담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시면 학교 안 가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그냥 학교 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자,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면서 결국 과학고 외고, 그러니까 과학고나 영재학교 쪽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심화 수학 1, 2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입시라는 것은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끝까지 잘 다닐 수 있을까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고 입장에서는 얘를 뽑았을 때 우리 학교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거나 혹은 가서 배울 자세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꼭 물리를 배웠다 이게 아니어도 이런 수업을 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시면서 자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보세요. 분통 수학 끝나고 나서 애들은요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일수 이런 거 안 배워요. 학교 차원 자체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게 과학고 면접 문제인데 자 이거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디 학교 과학고 설명회를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창의력이 막 창의력 수업도 많이 시켜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시키시는데 창의력이란 결국 아는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13살짜리들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인풋이에요. 우선 아는 게 많아야지 뭘 연결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은 이것저것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냥 많이 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나중에 풀어낼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지금은 스킬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면접학원이나 뭐 논술학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집에서 글씨 쓰는 연습하면서 책이나 더 읽히시고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도움 많이 돼요. 그래야 나중에 풀어내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올해부터 대구 지역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자유학기제로 밖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다 확대가 되고요. 지금 대구 지역은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학기 때 시험을 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 근처 중학교들 아주 작살났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1학년 2학기 때, 즉 우리가 그 성적표를 확인하는 게 언제예요? 여름방학 때. 안 좋은 성적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망했다부터 시작해서 화내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뭘 해야 될까? 여름방학부터 2월 말까지 약 8개월의 시간 동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늦지 않아요. 처음으로 시험 쳐본 애들이에요. 제 인생 살면서.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거하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그걸 하려고 하세요.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생각만큼 다 올 A가 나오고 초등학교 때처럼 잘했어요. 그럼 이때 뭐예요? 미친 듯이 성적 따세요.
정말 미친 듯이 빼세요. 이때 최대한 아예 진짜 수학만 시키셔도 돼요. 왜요? 제가 중2 겨울까지는 수학만 하는 거였잖아요. 이 시기 때 최대한 많이 돌려버리세요. 얘가 못 따라가면 어떡해? 다 못 따라가요. 다 못 따라가요, 진짜. 두세 바퀴 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신 위주로 들어가고, 내신 땡기면서도 계속 선을 하나씩 빼주시면서, 그래야지 2학기 겨울에 어느 정도 말씀드린 정도까지 진도 범위가 나가고, 이게 완성이 되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중2 겨울 때 가서 뭘 하라고 그랬죠? 의학계열을 빠질지, 자연계열을 빠질지 결정되고, 결정하고 나서 다시 뭐예요? 또 달리셔야죠. 그래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발, 네,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는 가시는데 아이들이 짠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6학년 때부터 시켜야 되고 막 이게 되게 짠하대요. 안쓰럽대요, 애들이. 차라리 지금 안쓰러운 게 나아요. 저때 가서 안쓰러우면 방법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시켜주세요. 지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네, 이것저것 여유가 있었을 때 하시는 게 낫지. 이때 가서는요, 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서 영작별 목표를 하시면 전과목 점수 관리 들어가는데, 영작별 목표 따로 하지 마세요. 어차피. 네. 과학고만 가도 되니까. 그냥 과학고부터는 성취도 성적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만약 아니라면, 자,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는 영작별 과학고 안 보낼 거예요 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중학교 시기에는 성적, 지금 나는 성적보다는 습관 들이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가 뭘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좋겠고, 시간이 남는다면 계속해서 독서 위주로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정말 열심히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말도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아직 2차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중학교 학생부예요. 우리 아이 중학교 올라오면 학생부 딱 이렇게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학생부의 특성이 뭐냐면요, 학년이 마감되어져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어머니들은요, 1학년 때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언제 할 수 있냐면요, 2학년이 돼서야지 1학년 때 학생부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1학년 때는 이런 자유학기가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교과학습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뭐 하라고요? 우리 아이 수학과학을 초등학교 때 재밌어 했다. 꼭요. 그래서 수학과학 이거 좀 내용이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교과학습 발표에서 한 3개의 특기사항 작성인데 중학교 때는 필수 기재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잘 안 써주세요. 고등학교는 필수 기재인데 중학교는 필수 기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학과를 재밌어 했다 이라는 식으로 과학고를 가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던지려고 했던 게, 그러면 수학과학 선생님한테 이거 써주시거든요. 안 그러면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 독서밖에 없어요.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다른 거 못하고 독서밖에 못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중학교 학생부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첫 번째, 상담 갔었을 때 뭐 하라고요? 수학과학을 재밌어 한다. 우리 아이는 참 수학과학을 재밌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 해주시고, 안 했더라도, 네, 재미없어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한번 과학고를 도전해보고 싶어 하더라. 이 정도만 던져주고 오세요. 그럼 학교 측에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이제 성적 안 나오면 학교 안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학기 말에 우리 아이 독서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공통으로 기재가 되는 건 뭐냐면요, 담임선생님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과목별로 기재되는 것은 과목 담당 선생님 기재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학기 말에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읽은 책 제목을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과목 담당 선생님한테. 담임뿐만 아니라 각 과목 선생님한테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와서 그래요. 선생님 말 안 했대요. 아마 뒤에 게시판에 붙어 있을 거예요. 제발.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거든요, 독서. 그리고 학기에 따라서 1학기, 2학기가 기재가 돼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국어 선생님이 올려주셨으니까 국어 1학기, 2학기가 올라간 거예요. 관장님이 올려주시면 공통으로 올라가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1학기, 2학기는 선생님이 따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입력 시기에 따라서 1학기, 2학기가 나와요. 그러면 국어 1학기, 2학기 많은 한 권씩만 들어가도 돼요. 국어 1학기, 2학기, 영어 1학기, 2학기, 수학 1학기, 2학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가 되게 성실해 보여요. 마지막에. 이걸 한눈으로 쫙 봤을 때 되게 성실하게 보여요. 시키는 거 잘하는 친구처럼 보여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권씩은 과목별로 제출하라고 해주세요. 두 번째, 자, 어떤 책을 기재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추천도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실래요? 중학교 때는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도 지금 독서활동 목록이 대입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어떤 책을 쓰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지금 여기다가 조각을 미리 한번 하셔도 돼요. 이 페이지에다가 어떤 책을 여기다 제출하면 좋을까요? 수업과 관계되는 책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업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 국어 팁 하나 드릴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 있잖아요. 그 일부 나올 거니까 그 뒷부분 읽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 작가의 다른 책 읽으라고 하세요. 그럼 왜 읽었는지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입시에서 독서는요.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좋은 책은 제목이 좋아야 돼요. 제발 후시리즈 올리지 마시고요. 청소년을 위한 이딴 거 올리지 마시고요. 누가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 밤새 재밌어서 읽는 이딴 거 올리지 마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읽어도 올리지 마세요. 없어 보여요.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제목이 좀 그럴싸한 책들 있잖아요. 자, 이건 그냥 자료지가 없어요. 이거 학생들, 저 컨설팅 했던 친구들인데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 앞에 봐주세요. 어차피 이거 사진 찍어도요, 안 좋아. 지금 안 좋은 거 보여드리는 건데. 네. 찍어봤을 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거 첫 번째 잘못된 게 뭐예요? 몇 학기 안 올렸죠? 2학기라고 하는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후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후시리 정도를 읽을 정도의 수준의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같은 시리 때 대면을 읽었대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면 이 친구 이해를 했을까요? 또 그 시리 때 공부책에서 이 책도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제목을 놓고 왔었을 때 안 맞는 거예요, 레벨이. 그럼 나중에 면접부터 다 들어와요.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두 번째. 똑같은 중학생이에요. 참고로 이 친구 이번에 올해 다 갖고 갔습니다. 자, 무슨 틀렸죠? 국어 1학기. 얘를 2학기 안 올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회 1학기, 도덕 1학기, 영어는 2학기 때 영어 팁. 제목이 영어면 돼요. 원서 하나씩 올려주세요. 제목이 영어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내 시를 옮겼을까 있다는 것도 괜찮아요. 제목이 영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통으로 들어가면 관심 올려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자, 딱 그냥 뭐 사진 안 찍으셔야 되는데 진짜 안 좋.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랑 딱 눈으로 봐도 차이 크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만약에 입학 담당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책 제목들을 보겠죠. 그런데 얘도 욕을 먹어야 되는 게 한 번 읽으면 절대로 읽지 않는 세계에서 이딴 거 말고요. 그런데 지금 얘가 문제되는 게 이런 책도 들어갔는데 그 시기에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건 고등학생들이 있는 책이거든요. 레벨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뒷장에 추천서를 원래 넣어놨어요. 자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런 서울대 지원자들이 많이 읽는 책이래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읽는 책 아니야? 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서울대는 진짜 똑똑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쟤는 다 이렇게 해요. 뭐죠? 제목이 유명한 책을 쓰는 거예요. 왜요? 누가 평가를 하시죠? 결국 선생님들이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책이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읽으신 책을 나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그 책이 뭔지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대부분 다 고전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 보셨겠지만 앞에서도 뭐 데미안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책은 뭐 총진사나 두꺼운 거 빼세요. 이런 책 딱 봤을 때 도서관 데리고 가셔가지고 두껍다 싶으면 읽지 마세요. 네. 지금은 입시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재작년에 서울대는요 자기소개서에 독후감을 쓰거든요. 재작년에 서울대 우수 독후감으로 뽑힌 책이 걸리버 여행기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 걸리버 여행기 뭔지는 아는데 제대로 읽지 않았을걸요. 요약만 읽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작년에 애들이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부터 시작해서 막 이딴 거 됐잖아요. 아니 제목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두껍지 않아요. 애들이 돈키호테 도전에다 빠져나오는 친구들 많았어요. 왜? 돈키호테 완전 두껍거든요. 레미제라블 5권이에요.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책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자 오늘 정말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조금 더 오버했는데 자 이제 몇 가지 팁만 더 드리고서 말씀을 할게요. 첫 번째 팁은요, 교과서 봐주세요. 자, 그리고 시험 기간에 이제 내년에 딱 우리 아이 4월 달에 잘 보세요. 시험 기간에 이 친구가 교과서를 가지고 집에 오는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요즘에는 3월 하면 다 방학이잖아요. 시험 기간에도 교과서를 안 들고 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교과서를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대부분 그래요. 우리 학교는 교과서로 수업 안 해. 우리 학교는 교과서에서 안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많이 혼내주세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요, 지 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과목의 기본은 교과서고요. 학교 프린트도 교과서를 기반으로 요약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 그러니까 도저히 할 게 없으면 교과서는 여러분 읽으라고 하세요. 자, 두 번째. 자,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자료를 넣어드린 이유가 어디 교육청에서 해놓은 건데 필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진짜로 우리 친구들은 필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요? 저수련평가 세계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아드님들 글씨 쓰는 연습 필요합니다. 제발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여학생들 이렇게 색깔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한 가지 색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넣어놨고요. 자, 필기만 잘한다고 제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죠. 자, 제발 공부를 하실 때는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딸 가지신 분들은 개념 정리에 너무나 충실하지 마시고 문제로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하세요. 문제 많이 푸는 게 이겨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자료지 없어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좀 도움 되셨나요, 오늘? 자, 우리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에 딱 처음 가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이렇게 물어봐주세요. 무슨 과목이 제일 재미없어? 라고. 찍으실 거면 맨 마지막까지 더 나랑 찍어주세요. 뭐가 제일,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가 제일 어려워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아이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뭐가 제일 재미없냐라고 물어보면요, 이제 한 둘째 주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재미없는 과목들이. 재미가 없다는 게 뭐예요? 지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어떤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생각 해보셨어요? 14살짜리가 딱 새 교복과 새 가방과 새 교과서를 들고 학교를 가서 난 잘 거야 라는 친구 없어요. 진짜예요. 걔네도 다 얼마나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왜 잘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자, 초등학생들 때는, 초등학교 때는요, 교대 출신 선생님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을 하세요. 6학년짜리가 최고 학년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지가 제일 어려운 말을 썼던 친구들이에요. 걔가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어때요? 사범대 출신 선생님들이 중1부터 고3까지 수업을 하세요. 최악의 경우 상상해 보실래요? 장모 고3 담임이 어때요? 근데 우리 아이 중학교 1학년 국어생이 오셨어요. 수업 정말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애가 못하고 눈높이가 다르고 용어가 달라요. 그런데 한국말이 무서운 게 뭐예요? 다 알아먹는 것처럼, 오늘도 지금 1시간 반 동안 지금 다 알아먹으시는 것처럼 느끼시죠? 집에 가면 반 정도만 상관없는 성공이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고 오세요. 어때요? 가면은 저 사람 떠들고 있는데 나는 뭔지, 이게 어디는 어디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게 뭔지 먼저 찾으세요. 만약 재미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못 알아가고 있어요. 못 알아가고 있으면 그 과목을 채우세요. 애가 재미를 붙이는 순간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생길 거예요.
제발 공부 좀 그만 배우고 잘래? 공부 좀 그만하는 게 어때? 잠 좀 자 제발. 뭐 이런 거. 재밌으면요 진짜 밤새 달릴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거 있죠. 누가 이제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모르는 걸 물어봤었을 때 그 쾌감 뭔지 아세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답변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쪽팔리기도 하고 점점 친구들은 나한테 질문하고 안 오고 그러면서 자존감 떨어지고 공부하기 더 싫어지고.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재미가 있으면 지가 알려주는 재미가 이러다 보면 쪽팔려서라도 해요. 그럼 뭐예요? 만약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가르치라고 하세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면서 재미를 붙여주시는 것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어디 코로나 전에 어디죠? 자사고 설명회를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입시 설명회를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중1 때 정신 차리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애가 잘하든 못하든 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라는 것 사이가 뭘 거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현실을 파악하시고요. 포기도 기대도 하지 마시고 딱 중학교 1학년 때 출발점을 생각하시고 이때부터 얼마큼 빼는지에 따라서 중학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왠지 설명회 지금 저 시간 좀 지루하셨나요? 저 되게 시간 잘 갔는데 지금? 네. 되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것저것 더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진짜로 6년 뒤에 다 놓치 준비하고 막 다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나중에 문자 주시면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